이제는 말씀하셔야 되는데 야당 후보가 되니까 확실히 그 발언량도 많이 늘고 전투적이 더 됐어. 아니 3대 2잖아. 이제 무슨 3대2야. 아니 그런데 그런 논리를 자꾸 아니 근데 쓰시고 솔직히 말해서 이 요즘 유튜브예요? 예 이제 유튜브 라이브 시작됐습니다. 세 분 후보들 중에 내 김근식 후보를 보고 오늘 내가 정말 놀란 게 이거 방영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괄목 상대로. 네 정말 아니 우리가 가령 내가 이 경제 연구 단체장을 한 2년 그렇죠. 했습니다만 네. 그때 내가 경제학 공부를 한다고 아주 애를 먹었어요. 이 화폐 금융 같은 게 정말 어려워요. 그 공부 좀 하면 아니 우리가 돈을 얼마나 푼데 이것이 앞으로 어떤 효과가 난다는 게 이런 공부를 해보면 정말 겁이 나. 이게 그래서 나는 홍남기 장관이 이번에 이걸 처음에 홍남기 장관은 국민 50%에만 주자 그랬거든요. 그리고 70% 자꾸 얘기할 때도 80% 갖고 오니까 70% 얘기할 때도 그냥 그러면 50% 70%까지는 절반만 주자. 지금 전부터 청와대 경제팀이 반대를 했어요. 이게 그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말 꼭 필요한 데만 주자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재정이 지금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 재정은 지금 여기에 단순히 우리가 뭐 적자 재정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장기 재정 수지 계획에 문재인 정부 마칠 때까지 955조로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한 620조 정도 정부 부채를 만들어놓은 데서 950조까지 30조가 이 장기적으로 부채가 늘어나는 걸로 예정을 만들어 놓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이제 훨씬 더 오버해버리면 다음에 대통령 할 사람 없어집니다. 대통령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글쎄.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는데.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아마 앞으로 이제 세계 경제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대한 대응에 달려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사실은 아무도 지금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정말 그 지금 미국과의 관계도 있죠, 일본과의 관계도 있죠, 중국과의 관계도 있죠. 그래서 서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동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 건가 하는 건 지금 사실은 누구에게나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부딪혀가면서 살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그건 강조하고 싶어요. 네. IMF 이야기 하시는데 얘기하고 IMF를 우리가 국난 극복을 굉장히 현명하게 했다고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는데 그때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경제학의 기본이 경제 3주체 이야기 하잖아요. 가계, 기업, 정부입니다. 그때는 기업이 도산했잖아요. 기업이 확 망했을 때 가게가 튼실했고 정부가 괜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공적 자금 투자해서 기업 살리면서도 버틸 수 있었고요. 네, 이래서 괄목 상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본래 실력이 있었어요. 왜 그러세요? 그다음에 또 굉장히 가게뿐만 아니라 정부도 그때는 재정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 투자하고 그다음에 가게도 저축률이 높았어요. 저축률이 높았기 때문에 또 은행에다 주고 금모으기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IMF를 극복했는데 지금 무서운 건 뭐냐면 돈 뿌리는 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반대를 하냐면 지금 가계 대출 1600조. 기업 지금 뭐 이민도 많고 재정 1000몇백조예요. 이건 97년 IMF하고는 전혀 다른 딴판입니다. 이때 무너지면요 대한민국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상황의 변화라는 상황에서 본다면 우리가 선심성으로 돈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나 필요한 피를 돌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것을 즉시 빨리 그것만 주자는 거예요. 당론이 정해지지 않고 뭐 선대위원장, 당 대표 그리고 제가 당에 가서 당론을 결정할게요. 대선 주자군 전부 말씀이 달라요. 이 문제는 전부. 선거하고는 별개로 빨리 그렇죠. 각 당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뭐 답을 찾아내야죠 지금. 아니 실제 이런 계속 데서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논의하는 게 이거 아니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당론 자체가 그러니까 정리가 만나서 됐다는 것이 만나야 중요한 게 되는 것 아니라 같아요. 저는 누구든지 다 얘기해야 된다. 당론이 만들어지면 안 누구든지 돼요. 다 이런 얘기해야 문제는. 그래야 이게 당론이 만들어지는 이거는 다 헛공약이 되는 거죠. 무슨 전체주의적 각자- 사고를 아니 헛공약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활발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란 말이에요. 이거는 빨리 여야가 협의체를 뭐 협의체건 뭐가 됐든 빨리 만들어서 뭐 이렇게 구체적인 안을 내놓든지 그렇지만 빨리 좀 그래도 불구하고 일단 큰 네. 그 책임과 그 역할은 여당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당이 해야 우리 되는 김구식 거고. 교수가 했던 것처럼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없는 상태에서 계속 나눌 수는 없는 거니까. 하지만 또 복당이 하나의 다 비워버렸어요. 근데 또 하나의 고민은 뭐냐면 그렇게 풀어야 동시에 그것도 채워주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풀지 않으면 요 안 얘기는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뭐가 제일 현장에서는 제일 그 유권자들은 관심 많고 뭘 얘기하면 제일 귀를 쫑긋하시던가요? 제가 좀 먼저 계속 이상하게 정리를 하게 되는데 아니 사실 우리 변호사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는 게 이 N번방 문제 우선 잠깐 정리를 하면
이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와 있고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부끄럽고 걱정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떤 한 사회 현상은 어떤 한 요인이 작용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수준의 모든 것들이 다 종합 결합해서 되는 문제라고 생각할 때 대한민국의 수준에 대해서 정말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정치인으로서 아까 우리 이정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번 기회가 정말 어떤 뭐 추호의 용서나 뭐 무슨 뭐가 없이 정말 이번 기회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클리어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말 한 인격이 무너져서 갔던 그 어린 아이들, 소녀들 이런 어떤 희생들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죠.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 현상으로부터 사회를 어떻게 진화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그 우리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다 하는 생각의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장의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서는 사실은 보면 그냥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코로나 뭐 이것 때문에 다 묻혀서 정치인도 다른 얘기 못하고 뭐 그에 온통 다 매몰돼 있는 거죠. 있어서 저는 이번 선거가 저는 그래요. 솔직한 얘기로 집권당 심판 받고 평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야당을 심판하자라고 하는 중앙 정치의 프레임에 저는 반대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왜 야당을 왜 심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박후보는 합리적 후보예요. 그거를 왜 집권당이 야당 심판하자고 얘기합니까? 그럼요. 그럼 국민이 하실 일이고요. 그건 정치학 교과서에 없는 예, 겁니다. 그거. 집권당은 저희가 심판받고 평가받겠습니다라는 자세만 가지면 된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김근식 교수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걸 덮을래서가 아니라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교수님 말씀대로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따로 구분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평가나 저 비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김민식 교수가 얘기하는 문재인 정권 3년에 이 어떤 심판도 함께 포함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좀 묻어 있는데 네.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다녀보면 지금 사실은 그 보수하고 진보라고 하는 유권자층은 다 고정되어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공식 선거운동 시작될 때쯤에는 한 30대 30이라고 한다면 다 결집이 돼 있어요. 아, 그럼요. 특히 요즘에는 우리 저 이정미 대표 정말 화나신 것처럼 중간지대가 거의 사라져 있기 때문에 결집이 딱 돼 있습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한쪽은 정말 미래통합당 이건 뭐 꼰대 정당 딱 또 아니면 이거 뭐 문재인 정권 심판 정도가 아니라 완전 끌어내려야 돼. 이걸로 딱 30대 30 돼 있어요. 문제는 중도층인데 이 중도층은 어떤 분들이냐면 박근혜를 찍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촛불을 나갔던 사람이기도 하고 문재인을 찍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스윙보터라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4월 15일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다니는 지역의 민심은 이 중도에 있는 표심들이 제가 볼 때는 정권 심판에 상당한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시름을 앓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협력을 하지만 그래도 4.15 총선의 기본은 심판이라는 선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차이가 있는 말씀대로 거죠.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부동층인데 상당히 다 줄어들었어요. 그럼요. 이제 한 8에서 10% 뭐 이쪽 그 거의 정도 10% 될 텐데 끝나버렸어요. 안쪽인데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그걸 뭐 샤이보수라고 보고 자기들 편으로 유리하게 이제 해석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는 것이 미래통합당을 위해서 충고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코로나 대책이 처음에는 굉장히 비판적이었는데 갈수록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사실 불만과 불안이 있으면서도. 자, 그랬을 때 8% 정도의 이 아직 그 불확실한 그 층이 샤이보수로 예를 작용을 해서 그쪽으로 가겠냐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좀 그 8% 남아있는 게 이제 샤이보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샤이보수는 여론조사에 걸리지 않는 샤이보수예요. 아, 그런 이거 얘기죠. 샤이보수는 다른 겁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샤이보수는 말 꼭 써야 돼. 예, 아니 좀 그래. 그 왜 우리 사회에 샤이 보수라는 말이 대두되게 됐는가? 사실 한간에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말 야당복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모든 국민이 어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100%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어떤 경제 정책이라든가 경제 민주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밑바닥에서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불만이 목 끝에 차 있는 걸 실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 불만 때문에 그래서 미래통합당을 지지할 것인가 거기를 딱 쳐다보면 거기도 쳐다보기가 싫은 거예요. 최근에 어떤 막말 파동이나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저기도 대안이 아닌 것 같아. 그런 상황에서 이 중도층들이
아직까지 이제 한 10% 형성돼 있고 샤이 보수는 왜 샤이냐? 그거를 지지한다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운 겁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면 부끄러움의 표현이 그러니까 진짜 샤이한 보스들인 바로 거예요. 그러한 지역별 차이가 있는데 네.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문재인 정권은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한 기류가 있는데 고개를 들려서 미래통합당 찍어야 되나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게 샤이예요. 샤이는 창피하다는 게 아니라 조금 주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제가 지역을 다녀보니까 후보의 개인적인 그 개인기가 있어요. 저는 개인기가 통하더라고요. 워낙 실력이 있고 합리적이고 김근식 후보니까? 되니까. 근데 그것을 그 중도층이 한 10% 이상 정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가는 건 개인의 몫입니다. 후보의 몫이에요. 당으로 가는 건 30 정해져 있습니다. 중도를 가져가는 것은 그 샤이 보수까지 그래 우리 미래통합당 그렇지만 김근식은 해볼 만해. 얘는 참 괜찮네, 합리적이네. 저는 박수현 후보도 그렇게 맡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합리적인 여야 정당에 대해서 개인기로 득표할 수 있는 게 10% 내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필승을 장담합니다. 제가 하여튼 뭐 제가 짧게 누구의 얘기하면, 분석이 맞는지는 이제 뭐 뚜껑을 아까 열어보면 10% 알겠죠. 의 중도층에 중도층이 죄송합니다. 10% 8%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조금 착각일 거예요. 제가 지금 관련된 자료를 매일처럼 봤거든요. 뭐 한 7개 정도 자료를 매일 봤는데 1월 달에 뭐 갤립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층에서 한 33% 거의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비슷합니다. 중도층 무당층. 그리고 2월 달에 엠브리엠 퍼블릭이 그 낸 자료만 유독 그 중도층 무당층이 튀었어요. 한 45% 정도. 특히 중층권에 그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나머지는 조금 줄어들다가 3월 그치고 4월 달에 4월 초까지 가는 갤럽 같으면 22%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 선거는 유달리 무당층, 중도층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도층 무당층이 주로 어디에 분포를 하고 있는가 하면 20대와 50대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35세 정도부터 한 50대 초반까지는 문 대통령에 대한 정서적 그 지지가 굉장히 커요. 그 부분 어떤 논리를 떠나서 무조건 정서적으로 지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커요. 그리고 50대 후반부터는 역시 사회의 안정을 기하고 보수적으로 경향이 많이 기울기 때문에 보수 야당 지지가 많습니다. 그건 뭐 누구라도 부인 못할 거예요. 그런데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 사이에 있는 그런 분들이 최근에 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어느 쪽으로 흔들리는 건가요? 아니 원래는 진보 쪽에 원래는 진보 쪽이었는데 왜 흔들리는가 하면 아니 선거를 안 하시면 더 잘 알아. 예, 왜 흔들리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희망사항은 아니고. 아니에요. 아니 정확해요 이게. 이 경제가 확실히 정확하시네. 들리는 말들과는 틀리게 맞아요. 경제가 피부와는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 풀타임 일자리가 지난 3년 동안 거의 188만 개에서 200만 개 사이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단기 일자리만 생기고 자영업이 너무 어려운데 그 사람들 아이를 키우는 현장을 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대리운전을 직접 하는 수도권에 있는 40만 명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분노를 사실 정치인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대리운전한 사람이 수도권에 40만 명이 있다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해요. 뭐 그만큼이라도 거짓말이에요 이래요. 실제 40만 명입니다. 그리고 20대는 왜 그런가 하면 20대는 사실은 뭐 당연히 진보 좌파적 성향을 많이 가지잖아요. 누구나 휴머니스트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조국 사태가 맞아요. 기회의 균등을 깨버린 사건이 된 거예요. 그때 20대 남자들이 떠나갔어요. 맞아요. 그리고 원종건이라 하는 이베이의 청년을 영입인사로 거대하게 화려하게 행사를 했는데 갑자기 미투 사건이 터져가지고 망신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떠나간 거예요. 20대 후반에 이 여자가 그래 이 남자가 떠나가고 이 여자가 떠나갔단 말이에요. 이래서 정확히 반토막이 났습니다. 맞아요. 저도 지역에서 이 남자 이 여자의 지지가 높아요. 정확히 반토막이 났어요. 누구의 분석이 아니, 맞는지는 하여튼 뭐 아니, 하여튼 두고 아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알겠습니다. 개인기가 있는 이 거예요. 사람들은 나는 근데 아니. 근데 저기 그 이승기 그 전 대표의 얘기도 좀 듣고 아니 싶어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 하시죠. 놀랍게도 저기 투표장에 가야 나는 아니, 그러니까 투표장에서 다른 분석이 네.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중도층들 안에서 중도층의 대부분이 비례위성 정당에 대해서 양쪽 다 비판을 하는 의견들이 상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것이 두 당 사이에 무엇을 선택하 이쪽으로 쏠렸냐 이쪽으로 쏠렸냐가 아니라 이 중도층이 지금 각 당의 정책을 굉장히 유심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여론조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정책 선거를 하고 있는 당이 정의당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필하고 그 중도층들이 이제는 좀 이
정말 지긋지긋한 대결 정치에 뭔가 이렇게 정책적인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의당으로 힘을 모아주자 이런 결과로 저는 쏠리게 될 거라고 보고 이정민 있습니다. 대표가 하신 말씀 들어보면 4년 전에 국민의당 이야기랑 비슷해요. 근데 저는 정의당이 그렇게 시켰으면 아쉬운 것도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승전 정의. 정의당이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아까 전 변호사님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 다 이제 정의당이 담아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정의당이 이번에 이런 상황에서 왜 무대를 크게 짓지 못했을까 좀 굉장히 안타까워요. 무대를 좀 크게 짓고 스피커도 달고 마이크도 짱빵빵한 걸 쓰고 그랬다고 한다면은 우리 정치가 굉장히 달랐을 텐데라는 저는 아쉬움이 정말 제가 평소에 깊게 있습니다. 평소에 교수님을 참 존경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그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은 정말 천만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시민단체들이 만들었던 그 정치개혁 연합도 더불어민주당에게 팽당한 저는 겁니다. 그 말에 절대로 보죠? 동의합니다. 아니 근데 그건 보죠. 거기 그래서 갔을 경우에 큰일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치열한 평가 논쟁이 있을 거로 봐요. 알겠습니다. 국민들 심판하실 겁니다. 시간이 열린민주당은 또 제가 볼 때 금방금방 최악의 많이 결과가 가네요. 나올 겁니다. 네. 금방 시간이 어쨌든 금방금방 가서 김교수랑 나랑 한번 내기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는 뭐 일단 둘 다 당선하는 건 내기를 하고 아니면 이거 하는 게 밤새웁시다. 이제 빨리 가서 내일 밤샘 토론은 원래 밥밥을 거꾸로 사시는 밤샘 토론은 저쪽 옆 방송사 가서 하시고 이제 새록새록 정신 차리니까 빨리 이제 가요. 빨리 가서 또 이제 네, 쉬어야 돼요. 또 열심히 쉬시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들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하겠습니다.